미국 정치 매체 더일은 20일 현재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었지만 한국 방식을 따랐을 경우 2,799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도 한국을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나라를 봉쇄하지 않고도 곳곳에 검진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격리 조치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국도 일주일째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명대 안팎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과 비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1차 유행에 이어 2차 유행에서는 더욱 참혹하게 무너지자 영국 가디언지는 또다시 한국은 되고 유럽은 안 되는 이유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은 영국과 스웨덴처럼 방임수동적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중국처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방역 모델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12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7조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가디언은 그 이유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지 못했고 영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해 검사 추적 시스템의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코로나 재정조치 규모가 G20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독일로 GDP 대비 40.9% 규모의 재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탈리아 37.5%, 일본 36.3%, 영국 23.0% 순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재정조치 총 규모가 6,59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그친 탓에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은 많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놀라운 방역 효과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적인 2차 유행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한국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백신이 효과적인 것을 12월 초에는 알 수 있다고 했으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건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보다 치료제의 상용화가 더욱 현실적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방역이 2차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예선 2인에 오른 유명희 본부장과 한국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블룸버그는 미국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만 이유는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오콘조 후보가 EU에서까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EU는 소속된 27개 국가가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비회원국까지 합치면 41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의 몰표를 받는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오콘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EU는 식민지배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한다는 역사적인 부채감을 안고 있고 이에 더해 이번에는 대륙별 안배 차원에서 아프리카 차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EU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EU에서 쉽게 나이지리아 후보가 만장일치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두 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유럽의 19개 국가들과 발트의 일부 국가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헝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EU 내에서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나쿠 지역의 발전과 고용 증대로 이루어졌다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EU의 다른 나라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데마크 등 유럽 지역 국가에 전화통화로 지지를 요청하고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영국, 벨기에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성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영국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소 사업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제6차 과학시설 혁신 파트너십 합의문 서면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명희 본부장은 형제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해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 아시아 개도국 그룹,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 8개국 등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오콘조 이엘레 후보는 EU와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카브리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 오콘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 일본이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64개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 절차는 오늘 27일 종료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곧바로 차기 총장으로 추대됩니다. 만약 격차가 크지 않고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11월 7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은 나이지리아 오콘조 후보에 비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2인에 올라온 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변에는 우리 정부가 과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시켰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순방 외교와 주일국 특사, 정상 간의 전화 등을 통해서 수많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과 중국과의 균형 외교는 폭넓은 지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균형 외교는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와 같은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싸움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원으로 당선된 에티오피아 출신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WTO가 친중계에 의해 장악될 경우 제2의 WHO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초 중국 출신 완비닝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이 총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미국 측 지지를 받은 다렌탕 싱가포르 특허청장이 당선된 것입니다. 유엔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여기까지 중국이 되면 중국 영향권기구가 절반이 육박했지만 미국을 주도로 한 전세계 국가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이를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까지 왔습니다. 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해 불법적인 경제보복을 했던 일본입니다. 일본에 맞서 싸워 한국의 선봉장에 섰던 유명희 본부장이 이제 WTO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결국 일본은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마도를 지켜라 작전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일본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토지 취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이 취득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법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자위대 수륙 기동단 설치에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 라는 명분까지 생겼습니다. 모든 생각을 전쟁 게임 하듯이 머리를 굴리는 일본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본은 지난 2월에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에 새롭게 제3수륙기동연대를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륙기동단은 낙도 방위 전문 부대로서 비상시에 낙도들을 전격적으로 탈환하기 위한 부대입니다. 현재 수륙기동단은 일본 열도 남쪽 사세보의 육상자위대에 주둔해 있으며 2개 연대 2,400명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오키나와 현에 대한 부대 증강이 요구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설되는 대원 600명 규모의 제3수륙기동연대는 오키나와 현에 배치를 해야 하지만 주민 동의가 어렵다는 현실 때문에 홋카이도가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센카쿠 열도와 2,500km 떨어진 홋카이도에 일단 부대 배치를 했다가 장기적으로 오키나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홋카이도현도 지역 경제를 위해 치도세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마도가 더 위험하다, 한국인들이 토지 구입으로 자위대 부대를 포위한 의도가 있다,
제대로 된 군사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다 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도 대마도도 지키고 오키나와도 가까운 나가사키현에 부대 배치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낙도를 탈환하기 위한 부대가 홋카이도까지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대마도에 관한 논쟁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마도가 속한 나가사키현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를 요구하면서 대마도도 지켜야 한다 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나가사키현청도 현재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는 기동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군사적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때를 이용해서 부대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현은 부대원 600여 명이 가족들과 거주하게 되면서 2,000명 가까운 새로운 주민과 경제권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위험한 대마도와 센카쿠 열도를 지켜야 한다 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스가 정권이 정권 초기에 일본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꼼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의 실정과 C19로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대마도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있다 라는 여론은 스가 정권에게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기지 주변과 국경 낙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감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회의 논의를 거쳐서 내년 정기 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에 대마도 등에 대한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구입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스가는 내부적으로 한국이 대마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감시하고 금지해야 한다. 강제로 뺏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자본 토지 취득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라는 주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대마도 자위대 부대 주변을 한국인들이 포위하듯이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로 시설 내부를 모니터링하고 언제든지 테러와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국적과 구매 목적 등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강제 수용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잠재적으로 테러 집단이나 군사작전 요원으로 단정하고 개인 사유 재산을 언제든지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 한국과 중국에 의한 토지 점령은 일본에 대한 침투 작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갑자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침략이라는 책의 저자인 사사키 기자는 산케이 논설위원이며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 발간된 조용한 침략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으로 홋카이도가 이미 중국 자본에 거의 넘어가 버렸다. 일본 전역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 의료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가 활개치고 있다. 유학생 30만 명 계획과 이민 정책으로 이제 일본은 완전히 중국이 되고 있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책 때문에 최근 더 언론의 인터뷰가 몰리고 있는 거죠. 책 내용과는 관계없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마도가 위험하다. 한국인들이 자위대 군사 기지를 포위했다. 한국 정부의 대마도 침략이 심각하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사키는 일본인은 왜 한국인에게 친절한가 라는 책도 발행하면서 한류를 비판하고 혐한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일본 정부와 언론은 맞장구를 치고 분위기를 띄우기에 바쁩니다. 오코노기 하치로 영토 문제 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 시설이 있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이 되는 낙도가 그 대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대마도, 중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한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을 지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국이 공공기관은 토지 강제 수용 권한이 있도록 하고 국방상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즉시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까지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이미 구입한 토지도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당시 대마도 해상자위대 부대 인근 토지를 한국인이 매입해서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성이 직접 대마도 자위대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고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확실히 철저한 경계를 서야 한다. 라고 말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조트를 건설하는데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대마도의 한국 토지 취득이 군사상 위협이 되고 있다. 자위대 내부가 감시당하고 있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대마도를 빼앗길 수도 있다. 라고 단정하는 일본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C19도 해결해야 하는 일본이 완전히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